มีข้อมูลว่าตอนเนี้ยทั้งหมดหนี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ไปละเพราะว่านายคิมน่าจะหนีไปทางเมียนมา ใช่ใช่ น่าจะไปกัมพูชาใช่ไหมใช่ส่วนลุนเนี่ยอาจจะหนีกลับเกาหลี네, 추가 검거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제 전해드렸던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 관광객 살인사건인데 범죄 영화보다 더 잔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장가희 기자, 일단은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잠깐 짚어볼까요? 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며칠 전 태국 유명 휴양지죠. 이 파타야 한 저수지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성의 시신은 시멘트로 메워진 이 드럼통에 담긴 뒤에 저수지에 버려져 있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노 씨는 지난 4월 30일 여행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지난 7일에 이 노 씨의 어머니에게 한화로 1억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런 전화가 왔었고 노 씨의 어머니가 한국 대사관에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경찰이 노 씨가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지난 3일 새벽에 용의자 2명이 노 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또 이 승용차가 파타야로 향했고요. 또 이후 새 렌터카를 타고 현지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 주택에서 4일 밤 9시경 한 트럭이 검은 베일로 덮인 물체를 싣고 한 저수지로 향했고요. 저수지에서 1시간가량 머물다가 돌아왔는데 잠수부를 투입해서 경찰이 이 저수지를 샅샅이 뒤지다가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에 담긴 노 씨의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 범인 3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방 굉장히 궁금했고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어제 오전입니다. 정읍에서 1명이 검거됐다고 제가 전해드렸고 오늘 새벽에 또 캄보디아에서 1명이 또 잡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총 3명으로 보고 있죠. 앞서 1명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12일에 이미 긴급체포, 우리 한국의 정읍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경남경찰청은 이 해당 한국 정읍에서 잡힌 이 가해자 B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구속 실질심사가 열리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용의자 1명이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에서 이 경찰 주재관과 또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서 검거돼서 현재는 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현재는 구금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그 검거 과정을 좀 살펴보면 경찰청 국제협력과는 그동안 이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A 씨를 국제 공조망을 통해서 추적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태국을 비롯해서 인접국가죠.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등으로 파견된 이 경찰 주재관들과 함께 첩보를 수집하고 계속해서 추적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가 13일 어제 오후 9시쯤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국인이 이 캄보디아 푸놈펜의 한 숙소로 도주했다라는 첩보를 듣고 수사한 끝에 결국 검거에 성공하게 됐는데요. 현재 지금 구금된 상태지만 아마 한국으로 조만간 이송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범행을 저지르고 3명이 다양한 곳으로 도주했었다가 2명은 잡혔다. 네. 나머지 1명은 뭐 어디로 갔을까? 주변국, 뭐 다른 미립국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현지 방송에 따르면요, 이제 1명은 한국에서 검거가 됐고 나머지 2명 중에 1명은 캄보디아, 1명은 미얀마로에 있는 것으로 언제 추정하고 있다라는 태국 현지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마 1명이 지금 캄보디아에 잡혔기 때문에 나머지 1명 미얀마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종훈 실장님, 굉장히 좀 범행 수법도 그렇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 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 어떤 관계고, 자, 범행 계획 왜 공모했을까요? 네,
지금 이 세 사람은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 청부살인이거나 혹은 인질 그거를 통해서 어떤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어떤 범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잔인하고 엽기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잔인하고 엽기적인 어떤 살인 행위를 굳이 사체 훼손이라든지 유기라든지 또 이미 살인을 저질러 놓고 그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잔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이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어떤 이권 같은 게 개입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된 어떤 범죄, 그러니까 뭐 범행 현장에서의 과정에서의 어떤 CCTV 등이 일부 제거된 그런 이 증거도 나옵니다. 네. 정황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 어떤 그런 그 과정에서 표현됐던 부분, 그러니까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약과 관련된 언급을 했거든요. 뭐 배달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장소가 또 태국이다 보니까 태국, 미얀마, 이쪽에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마약 생산지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된 그런 조직들의 어떤 계획된 범죄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장윤주 변호사님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얘기 전해드렸어요. 피해자의 어떤 손가락이 다 훼손이 됐다. 그래서 이 현지 경찰은 이게 고문의 흔적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뜻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이걸 좀 봐야 됩니까? 참 전해드리면서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피해자 시신에서 손가락이 모두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법의학적 결과를 더 기다려보긴 해야 될 텐데 이게 사망 전에 훼손됐느냐 또는 후에 훼손됐느냐에 따라 조금은 의도가 다를 수 있을 그런가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후에 만약에 훼손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시신에서 신원 확인을 할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후에 만약에 손가락을 훼손했다라고 한다면 신원 확인을 좀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사망 전에 훼손을 했더라면 어떤 고문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 뭔가 이런 훼손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목적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학적 결과까지도 좀 기다려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제 누나와 사촌이 태국에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DNA를 확보를 해서 피해자의 신원과 지금 신원을 확정하고 있는 절차 중이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 범인들 셋 다 잡히게 된다면 엄벌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 수위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일단 오늘 구속영장 신청된 이제 한국에서 검거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는 범행 전체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할 때 죄명 자체도 살인이 아니라 일단은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영장 자체가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야 영장이 발부되는 만큼 아마 CCTV를 통해서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것에는 이 한국에서 검거된 피의자 A 씨의 신원이 확인이 돼서 어떤 범행을 좀 도왔다, 방조했다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히 이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네.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만약에 3명이 함께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하면 2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2015년 11월에 발생했던 이 파타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공대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 사건이 범죄도시 4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때 20대의 한국 프로그래머가 이제 매월 내가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이제 말에 속아서 태국 파타야로 넘어가고요. 거기서 알고 봤더니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개발을 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개발이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에 상습적으로 감금당하고 폭행당하다가 결국 끔찍하게 살해가 됐고요. 파타야에 있는 고급 단지 내에 있는 차량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범행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역 21년형이 선고되기도 했거든요. 징역 21년. 네, 그런 점을 좀 미루어 봤을 때 만약에 이번 사건도 살해 혐의가 모두 밝혀진다 했을 때 20년 이상의 중형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범죄 도시 영화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장가 기자, 일단 무인 점포가 제 집이냥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강원 춘천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새벽 시간에 무인 점포에 들어가서 컵라면도 먹고요. 또 컵라면 한 개만 먹은 게 아니라 많은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저렇게 가방을 들고 와서 컵라면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또 다른 손님이 음식을 먹을 때는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기다리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음식이 놓인 진열까지 저렇게 바꾸는 기이한 행동도 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잠옷까지 갈아입고요. 아예 의자에 들어 누워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저렇게 잠옷 바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잠옷을 입고 의자를 연결해서 저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님은 자신이 자는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까지 걸어 잠갔는데 이 남성은 무려 8시간 동안이나 매장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5만 원어치의 음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저 남성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좀 황당한 일을 벌였고요. 그래서 영화 기생충의 실제판 같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했는데,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저 사람이 남성이 경찰이 출동하자 뭐 못 들어오게 막 냉장고 문으로 막았다고도 해요. 네, 우리 경찰관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압하는데 무려 25분이라는 시간이 25분이나요? 걸렸던 하는데요. 소방당국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올까 봐 무거운 냉장고를 이제 출입문 쪽으로 가져가서 아예 막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출입문 자체에 있는 건전지를 빼버려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치하기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이 밖에서 나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숨어서 계속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서는 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침투조를 배치해서 침투를 했고요. 침투조까지. 예, 그리고 또 강제 개방조까지 짜서 강제 개방을 해서 결국에 이 피의자 25분 만에 검거했고요. 절도, 업무방해 등등의 혐의로 이 피의자 A씨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자, 무인 점포주도 굉장히 좀 피해가 막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8시간 동안 이 남성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목격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손님이 라면 먹고 갈 동안 청소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막 다 진열도 하고 막 주인인 것처럼. 홍천서부터 걸어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아마 배가 고프니까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뭐 커피고 라면이고 있는 대로 막 먹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건 변호사님. 네. 자, 이 피해 점주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분들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네. 이런 경우에는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요, 당연히 절도죄는 성립하겠죠. 지금 먹은 음식값만 3만 원에 이르고요. 그리고 매장에 지금 실질적으로 막 물건도 부수고 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액이 한 3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절도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등의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됐다고 하고 해당 혐의로 처벌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무인 점포라는 것은 CCTV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텐데 저렇게 대범하게 범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아마 수사기관에서 좀 면밀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CCTV가 있다는 건 몰랐을 수는 없겠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갈 텐데요. 장갈 기자, 이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요, 이번에 제자들이 먹는 급식 재료를 빼돌려서 뭐 중고당토, 요새 얘기하면 뭐 당근마켓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한 고등학교에서요, 근무하는 현직 교사가 학생들이 먹을 급식 재료를 빼돌려서 중고 장터에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글을 보면 딸기잼, 쫄면, 우유, 참치액, 당면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데 사실 가격이 좀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가래떡은 12,000원이고요. 당면은 8,000원, 우유는 2,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 해당 교사는 구매자와 직접 만나지는 않고 이 아파트 무인 택배함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중고 거래에 재미가 붙은 건지 이 아이들 급식에 필요한 우유까지 팔아서 2,000원 벌자고 이런 행동을 한 게 드러나서요. 학교와 이 해당 교육청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쪄낸 지 얼마 안 된 떡도 판매한다라면서 올렸는데 제조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까지 함께 올렸다가 덜미가 잡히게 됐습니다. 학교 관계자 그리고 이 제조사 관계자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학교니까 급식이 새벽에 들어와. 그 새벽에 들어오니까 누구도 그때 다시 와볼 수는 없죠. 저희는 학교 급식에만 떡을 납품을 하는데 중고 물품에 우리 떡이 올라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침에 만들어서 납품한 떡이었습니다. 누군가 학교에서 빼돌려서.
네, 정말 하다하다 이런 상황까지 저희가 보게 되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일단은 학교 돌아가는 시스템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악용한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중고장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당근 어떤 그런 마켓에 이런 물건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왜 그랬을까요? 참 그 제자들이 먹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먹는 것들인데 이런 빼돌린 재료가 참 급식 메뉴만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된 것처럼 딸기잼, 쫄면, 우유, 뭐 참치액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급식에서 들어가는 이제 소소한 재료들인 네. 건데 이런 거를 빼돌려서 팔았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올라온 글만 한 30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식으로 또 판매한 게 있는지 그 여죄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덜미를 잡힌 게 아까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가래떡에 그 제조업체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는데 그 제조업체가 급식만 그러니까 학교에만 그 납품을 하는 업체였던 것 네. 그것 때문에 덜미가 잡힌 거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빠르게 덜미가 잡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범행이 계속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좀 참담한 마음이 들고요.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도 하고 여죄가 있다면 여죄까지 밝혀서 철저하게 책임 물어야겠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 또 교사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분들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보시면서 생각될 것 같은데 네네. 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더라도 이제 교사로서 할 행동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0원, 3,000원의 당근 마켓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더 문제는 아이들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먹을 음식에 손을 댄다는 것. 뭐 어떤 사람도 납득 안 갈 수밖에 네. 없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도시락이라는 글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굶고 있는 제자한테 줘서 그 제자가 그것을 감동을 받고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는 그런 글들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건 선생님의 어떤 행위가 선순환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학생들이 이 스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선생을 스승이라고 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교권이 추락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부 극소수의 이런 교사들의 일탄 행위 때문에 교권,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 황당한 글인데 다른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좀 올라올지 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건 변호사님. 네. 이거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이 노란 불일 때 네. 이 차 운전을 할 때 노란 불일 때 진입을 해야 되냐 네. 멈춰야 되냐 이런 굉장히 매일 좀 고심하게 되는데 고민하게 되는데 네. 이런 관련된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저도 황색 신호등이 딱 교차로 진입되기 직전에 나오면 순간 고민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앞으로 밀려서 가기 때문에 교차로 안에 진입해서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밟아서 빠르게 이제 또 진입을 해야 되나 통과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어제 대법원 판결은 설사 황색 신호등 불이 들어와서 교차로 이제 진입 직전에 봤더라도 또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본인이 밟아서 어느 정도 정지되는데 속도가 걸리더라도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된다.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을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란불 켜지면 멈춰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란불 켜지면 지나가셨습니까? 아니 저는 어떻습니까? 상황을 보고 네. 만약에 내가 제동을 걸면 뒷차가 추돌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넘어갑니다. 그것이 저한테 벌점을 받더라도 사고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이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추돌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을까. 또 교차로에서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 정지선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법원 판결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율이 될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네. 있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일까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실행에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